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NTT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LLM, 치즈미에 관한 유튜브 발표 영상입니다. 아, 네. 그 NTT에서 직접 만든 모델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거대 통신 기업이죠. NTT가 왜 밑바닥부터 LLM을 만들기로 결정했는지,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치즈미는 뭐가 다른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기술 소개가 아니라 그 뭐랄까 뒷이야기, 고민 같은 게 녹아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미 좋은 모델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을까? 네, 그 질문이 바로 이 자료의 핵심을 딱 꿰뚫는 것 같아요. 단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죠. 네네. 특히 LLM 개발이라는 게 정말 최첨단 분야잖아요. 그 불확실성하고 엄청난 속도감 속에서 NTT 연구원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AI 서비스 뒤편의 치열함. 그걸 함께 느껴보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왜부터 시작해보죠. NTT는 1980년대부터 일본어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해왔다고 하니까 거의 40년 넘는 역사를 가졌잖아요. 네, 엄청나죠. 근데 왜 이미 검증된 해외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 쓰는 대신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 단계부터 직접 만들기로 한 걸까요? 아, 그 사전학습. 네, 발표발표 있는 이던대로 전체 개발 노력의 거의 75%를 차지한다는데 이거 엄청난 투자잖아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합리성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전력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여요. 핵심은 완전한 통제권 확보하고 또 기술적 독립성, 이걸 갖겠다는 거죠. 통제권이란 독립성. 네. 많은 일본 기업들이 보통 라마 같은 기존 모델에다가 일본어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소위 파인튜닝 방식을 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좀 더 일반적이죠. 근데 NTT는 그거랑은 완전 다르게 모델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학습 단계부터 모든 걸 자기들 손에 쥐겠다는 거예요. 통제권과 독립성,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기술이 최고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닐 테고. 아, 물론 아니죠. 여기엔 몇 가지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맞물려 있어요. 첫째는 그 학습 데이터 관리 문제예요. 데이트 관리요? 네. 어떤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켰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불거질 수 있는 저작권 논란이나 아니면 데이터 편향성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고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하긴 요즘 글로벌 모델을 보면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둘째는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외부 요인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특정 해외 기업의 모델에 의존하면 그 기업이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거나 라이센스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심지어 서비스를 중단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NTT는 이런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로드맵도 자체적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죠.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요. 특히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진짜 중요할 테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내부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중요한 지적이세요. 마지막으로 그 기초 연구부터 응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관련 기술하고 노하우를 그룹 전체에 깊숙이 내재화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여요. 아, 단순히 결과물만 얻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배우는. 네, 맞아요. LLM 개발이라는 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조직의 역량 자체를 키우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 개발 기관으로서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당장의 효율성보다는 미래의 기술 주권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제 그 투자의 결과물인 츠즈미 모델 자체를 좀 더 들여다보죠. 이름이 그 일본 전통 손북 추즈미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붙인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발표자가 이 추주미북의 특징 세 가지를 들어서 모델의 지향점을 설명했는데 이게 아주 절묘해요. 오, 어떤 건가요? 첫째, 추즈미가 와각기,
즉 일본 전통악기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NTT의 그 40년 넘는 일본어 처리 연구 역량을 집대성하겠다. 그래서 일본어에 특히 강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해요. 아, 40년 내공을 담은 일본어 특화 모델. 이건 확실히 NTT만의 강점이겠네요. 다른 특징은 뭔가요? 둘째는 추즈미 북의 그 작고 아름다움이에요. 여기서 작다는 건 모델의 효율성을 뜻합니다. 효율성이요? 네, 추즈미는 개발 초기부터 단 1개의 GPU에서도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목표로 했어요. 일개 GPU요? 요즘 LLM들 생각하면 아니 그게 가능해요? 성능을 좀 희생한 거 아닐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뭐 트레이드오프가 없진 않겠지만 NTT는 이 경량화 기술에 상당한 자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적화를 통해서 작은 크기에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내는데 집중했다. 뭐 이런 거죠. 일개 GPU로 고성능이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 쓰기 좀 그렇고 자체 서버,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아예 폐쇄망 환경에서 LLM을 쓰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민감한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환경은 보통 GPU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취지미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목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름다움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모델이 예쁘다는 건 아닐 테고. 네. 그 아름다움은 시각 정보 처리 능력, 그러니까 멀티모달 기능을 상징해요. 단순히 텍스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차트나 도표, 이미지 같은 시각적인 데이터까지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아, 멀티모달.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이해하는. 네. NTT가 이 멀티모달 연구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강조하더라고요. 효율성의 멀티모달까지. 확실히 온프레미스 수요가 많은 일본 시장을 정확히 겨냥한 느낌이네요. 마지막 특징은 뭐였죠? 셋째는 치즈미 북을 연주자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모델의 튜닝 용이성 및 유연성에 해당합니다. 튜닝 용이성.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 쉽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고객사마다 사용하는 용어나 업무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취지미는 각 기업의 특정 도메인이나 업무에 맞춰서 모델을 쉽게 미세 조정,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민감한 내부 데이터를 밖으로 안 보내고도 자기들한테 딱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꼭 맞는 최적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일본어에 강하고 와가키, 1GPU로도 돌릴 만큼 효율적이면서 멀티모달 기능까지 갖추고 작고 아름다움, 고객 맞춤형 튜닝도 쉬운 조율 용이성 모델. 와, 정말 다재다능함을 목표로 했네요. 네, 그렇죠. 아주 전략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최근에 추즈미 2 버전이 2025년 10월에 출시된다는 소식도 있던데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그 GPT-4랑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나요? 네, 추지미 2에 대한 기대가 커요. 여전히 1개 GPU 구동이라는 그 효율성은 유지하면서도 파라미터 크기가 비슷한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고 하고요. 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특정 벤치마크, 특히 일본어 처리와 관련된 복잡한 작업에서는요,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다고 알려진 GPT-4 같은 초거대 모델을 능가하는 결과도 나왔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GPT-4보다요? 네, 물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건 단순히 모델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 특정 언어와 작업에 대한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어 성능을 목표로 한다니 그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거인을 이길 수도 있다니 진짜 인상적이네요.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으려는 야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목표를 가진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요? 발표에서는 LLM 개발이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아,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요구 사양을 정의하면 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거의 100%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그는 있겠지만. 네. 근데 LLM 같은 AI 모델은 달라요.
특정 성능 목표를 설정해도 그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죠? 그 학습 데이터의 미묘한 차이, 수많은 파라미터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학습 과정의 여러 변수들, 이런 것들이 최종 결과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야말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이 분야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목표 달성조차 불확실하다니. 와, 개발팀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 것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어려움, 원인 규명의 어려움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생기면 디버깅 도구 써서 소스코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LLM은 뭐 수십억, 수백억 개 파라미터가 막 얽혀있는 블랙박스 같아서 얘가 왜 이상한 답변을 하는지, 왜 갑자기 성능이 떨어졌는지 그 명확한 원인을 딱 하나로 특정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요. 그 파라미터 뭉치 자체를 뭐 열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디버깅의 어려움 속에서 개발팀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냥 뭐 운에 맡길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설 기반 사고, Hypothesis Driven Thinking하고 끈기라고 발표자는 강조하더라고요. 가설 기반 사고와 끈기. 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좌절하는 대신에 그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입출력 데이터를 막 샅샅이 뒤지면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죠. 아, 추측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과학 연구처럼요. 와, 정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탐색하는 과정이네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흥미롭게도 개발자들 스스로도 생성 AI 도구, 예를 들면 코파일럿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아, AI를 만들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는군요. 네, 그런 셈이죠. 웃음. 코딩이나 정보 검색 같은 좀 반복적인 작업은 AI한테 맡기고 개발자는 더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AI로 AI를 만든다니 재밌는 현상이네요. 근데 LLM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고들 하잖아요. 아유, 말도 마세요. 대두에서도 리즈닝 모델이나 챗 템플릿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뭐 몇 달 만에 표준처럼 자리 잡는다고 언급했죠. 리즈닝 모델이라면 AI의 추론 능력을 높이는 기술이고 챗 템플릿은 대화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죠. 정말 숨가빠요. 2024년 상반기만 해도 뭐 딥시크, 제미나이 3, 라마 3 강력한 모델들이 그냥 연이어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정말 정신없었죠. 특히 라마 3는 이전 버전하고 아키텍처가 꽤 달라서 이걸 기반으로 개발하던 팀들은 계획을 막 급히 수정해야 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심지어 오픈 AI의 그 최신 발표는 엔티티 추주미 2 발표 바로 전날 밤에 있어서 개발팀이 밤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느라 정신없었다는 에피소드도 공개됐어요. 아, 정말 전쟁터 같네요. 매일매일 나오는 논문, 오픈소스 코드, 새로운 모델들. 이걸 놓치지 않고 따라잡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LLM 개발자들의 숙명과도 같아요. 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성과를 내려면 정말 특별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뒷받침하는 조직 문화도 엄청 중요할 테고요. 마침 발표자 중 한 분인 노자와 츠카사 씨가 경력직으로 엔티티 연구소에 합류한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노자와 씨 사례. 그게 엔티티 연구소의 문화를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창이었어요. 그분은 원래 컴퓨터 비전, 그중에서도 얼굴 인식 같은 이미지 처리 전문가였고 자연어 처리 경험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합류했다고 해요. NLP 경험이 없는데 LLM 개발팀이에요? 네. 그런데도 빠르게 VLM 개발에 적응하고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VLM은 비전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이미지랑 언어를 함께 이해하고 처리하는 모델을 말해요. 아니, NLP 경험이 거의 없는데 VLM 개발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보통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기여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 비결로 노자와 씨는 가르침 맞기보다 부딪히며 배우는 방식하고 엔티티 연구소의 황정을 꼽았어요. 유명한 기법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직접 구현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일단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시도해보고 막히는 부분은 동료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가면서 해결했다는 거죠. 와, 그냥 부딪혀보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완전 원격 근무하고 자율적인 근무 시간, 그러니까 재량 노동제 같은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다고 해요. 심리적 안정감이요? 네.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아, 심리적 안정감. 이게 혁신적인 연구 개발 환경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2024년 기준으로 신규 입사자의 45%가 경력직이고 또 박사학위 취득 지원 제도까지 있다는 점도 이런 문화를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려면 결국 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원격인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온라인 미팅이나 스터디 아니면 슬랙 채널 같은 걸 통해서 활발하게 정보 공유하고 기술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원격인데도 소통이 잘 되는군요. 네. 노자와 씨도 처음에는 원격 근무에서 오는 소통 부족이나 대기업 특유의 공직성 같은 걸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하고 생각보다 유연한 조직 문화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특히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NTT는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데이터 통제권, 기술 독립성, 그리고 일본 시장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서 찌즘이라는 자체 LLM 개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물인 찌즈미는 일본어에 강하면서도 1GPU 구동이라는 효율성, 멀티모달, 튜닝, 유연성까지 갖춘 상당히 전략적인 모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정말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가설을 세우고 끈기 있게 검증하며 나아가는 도전 정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협업 문화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는 AI 도구들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처럼 엄청난 기술적인 도전과 전략적인 고민, 그리고 개발자들의 정말 치열한 노력이 숨어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는 거. 네. 또한 AI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NTT의 사례처럼 특정 언어 사용자나 데이터 보안 같은 어떤 지역적, 산업적 요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분야에서는 또 어떤 특화된 AI가 필요할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기술 이면의 노력과 AI 발전의 다양성, 이걸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NTT처럼 각국의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LLM 같은 핵심 AI 기술을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각자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산업적 맥락에 맞는 AI 기술의 주권, 그런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I 주권. 네. 이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